우리 마을 도랑에는 귀신보다 무서운 인간 진공 청소기가 살았습니다. 그가 지나간 자리엔 물고기 씨가 마른다는 공포의 철망 소쿠리. 아이들의 동심을 앗아간 영천댁 머슴 동식이. 그가 매일같이 도랑 바닥을 긁어대야만 했던 서글픈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마을 앞산 아래에는 이름 없는 도랑 하나가 뱀처럼 몸을 틀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유독 가뭄에 강했습니다. 뙤약볕에 논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도 산그늘을 품은 그 도랑만큼은 늘 서늘한 기운과 함께 맑은 물줄기를 쉼없이 내뱉었습니다. 물줄기가 끊이지 않으니 생명이 모이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이른 아침, 안개가 채 가시기도 전에 아래 마을 아이들은 커다란 소쿠리와 양은 냄비를 들고 도랑을 거슬러 올라왔습니다. 흙탕물을 일으키며 소쿠리를 훑으면 파닥거리는 은빛 물개미와 미꾸라지들이 아이들의 자지러지는 웃음소리와 함께 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수렵의 시간은 정오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영천댁의 머슴, 동식이가 나타날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천댁의 머슴 동식. 그는 우리 마을에서 가장 유능한 사냥꾼이자 동시에 아이들의 꿈을 앗아가는 약탈자였습니다. 영천 어른은 지독한 민물고기 애호가였습니다. 된장을 푼 매운탕에 국수를 말아먹는 것이 유일한 낙인 노인네를 위해 동식은 매일같이 도랑을 뒤졌습니다. 어이, 저기 온다. 동식이 형이다. 멀리서 구부정한 어깨에 지게를 지고 한 손에는 투박한 반두를 든 청년이 보이면 아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동식이가 도랑에 나타나는 순간 그곳의 생태계는 마치 일시정지 버튼이 눌린 듯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머슴일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쫓는 굶주린 표범처럼 예리하게 물길을 읽었습니다. 아이들이 구멍난 고무신을 신고 자맥질하며 소란을 피울 때 동식은 말없이 장화신은 발을 진흙 속에 깊숙이 박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발가락 끝으로 진흙 속 미꾸라지의 미세한 꿈틀거림까지 느낀다고 했습니다. 동식의 진짜 무서운 점은 끊임없는 장비 업그레이드에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도 평범한 대나무 반두를 썼습니다. 하지만 대나무 살 사이로 새끼들이 빠져나가는 걸 본 영천 어른이 물 반 고기 반인데 왜 건져오는 건 뼈다귀 뿐이냐며 불호령을 내린 뒤였습니다. 그날 이후 동식의 손에는 기이한 물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구해온 고운 철망을 덧댄 특제 채소쿠리 반두였습니다. 모기장보다 촘촘한 그물코는 물은 빠져나가게 두되 좁쌀만한 송사리 새끼조차 절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며칠간 공들여 점 찍어둔 바위 틈이 있었습니다. 팔뚝만 한 맥이나 통통한 미꾸라지들이 대대로 모여 살 법한 최고의 명당이었죠. 소쿠리를 막 들이밀려던 찰나 등 뒤에서 서늘한 그림자가 덮쳤습니다. 동식이었습니다. 비켜라. 여긴 물길이 막혔다. 동식은 거칠게 나를 밀쳐내더니 그 촘촘한 철망 소쿠리를 바위 밑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장화 신은 발로 주변 진흙을 세차게 짓밟았습니다. 후둑, 후두둑. 철망 바닥에 부딪히는 그 소름 돋는 타격음이 아직도 귓가에 선합니다. 소쿠리를 들어 올리자 은빛 배를 뒤집은 미꾸라지들이 겹겹이 쌓여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형, 너무해요. 우리 먹을 건 남겨줘야죠. 내 항의에도 동식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땀에 젖은 수건으로 얼굴을 훔치며 양은들게 가득 차오른 고기들을 무심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잡은 고기를 뺏지는 않았지만 그가 지나간 자리엔 정말이지 생명이라 부를 만한 것이 남지 않았습니다. 도랑 바닥까지 훑어내는 그의 철망은
우리에게 절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영천댁 마당에선 매일같이 고소한 기름 냄새와 매콤한 매운탕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흘러나오는 그 냄새를 맡으며 우리는 빈 소쿠리를 휘두르며 M1 풀뿌리만 걷어찼습니다. 동식은 영천 어른의 칭찬 한마디에 그 독한 철망을 매일 저녁 숫돌에 갈아내듯 씻고 또 씻었습니다. 그에게 그 소쿠리는 동심을 낚는 도구가 아니라 하루의 허기를 면케해주는 서글픈 방패였음을 그때의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치사하게. 지가 다 잡아가면 우린 뭐 먹으라고. 동네 끝자락까지 밀려난 우리는 겨우 손가락만한 미꾸라지 몇 마리를 봉지에 담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그 귀한 미꾸라지에 시래기와 우거지를 산더미처럼 넣고 물을 한 솥 가득 부었습니다. 그것은 추어탕이라기보다 미꾸라지가 발만 담그고 간 시래기국에 가까웠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국물 한 방울까지 싹싹 긁어먹으면서도 늘 동식의 이름을 씹어 뱉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리 마을 아이들은 전례 없는 거사를 도모했습니다. 작전명은 도랑 물빼기. 동네에서 제일 가는 악동 용파리가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의 제안은 파격적이었고 동시에 위험했습니다. 동식이형 철망이 아무리 독해도 물속 깊은 구멍까지는 못 들어간다. 우리가 아예 물길을 막고 도랑 밑바닥을 말려버리자. 아이들은 순간 숨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고기를 잡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도랑의 물줄기를 돌린다는 것은 곧 아랫마을 논밭의 핏줄을 끊는 일이었습니다. 농번기에 물길을 건드리는 건 마을 어른들에게 곤장 세례를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중죄였죠. 만드기아제한테 들키면 우리 다 죽을지도 모른다. 종아리 피 터질 각오해야 할걸. 내 걱정 섞인 말에 용파리가 이글거리는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들키면 맞는 거지 뭐. 어차피 맨날 시래기만 씹는 거. 오늘 하루는 배 터지게 고기 맛 좀 보고 죽자. 동식이 형이 다 쓸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수 치는 거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도랑의 지배자에게 던지는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우리는 만드기아제의 불호령보다 동식의 철망 소쿠리가 내는 그 후두둑 소리에 자존심이 먼저 깎여나간 상태였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그 촘촘한 철망보다 먼저 도랑의 가장 깊은 비밀을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동식이가 영천 어른의 심부름으로 멀리 윗마을에 간 틈을 노렸습니다. 용파리의 진두지휘 아래 아이들은 미친 듯이 흙을 퍼날랐습니다. 윗길에서 내려오던 물줄기가 가마니와 지늘게 막혀 옆길 논두렁으로 왈칵 쏟아졌습니다. 물길이 끊긴 도랑 하류가 서서히 속살을 드러내자 그동안 숨어있던 진짜 대물들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와, 여기 맥이다. 팔뚝만 한 맥이다. 미꾸라지가 무슨 뱀장어만 하노. 아이들은 옷이 젖는 줄도 모르고 진흙탕 속에 몸을 던졌습니다. 동식의 철망 소쿠리도 닿지 못했던 바위 틈 깊숙한 곳의 주인들이 우리 소나귀에 들어왔습니다. 양은 양동이가 묵직하게 차오를 때마다 우리는 마치 세상을 다 얻은 장군처럼 포효했습니다. 종아리가 터질 각오로 감행한 거사의 열매는 그토록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은 정오를 알리는 마을 종소리보다 짧았습니다. 이 문디 자식들이 지금 뭐하는 기고. 산자락을 울리는 천둥 같은 호통 소리에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랫논 주인인 만드기아제였습니다. 벼이삭이 한창 물을 먹어야 할 시기에 물길이 뚝 끊겨버렸으니 농사꾼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었죠. 물길 막으면 농사 망치는 줄 몰라. 이놈의 새끼들, 오늘 임자 만났다.
만드기 아재가 괭이 자루를 휘두르며 달려오자 아이들은 순식간에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우리의 손은 전리품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동식이 형도 잡을 게 없을걸? 우리는 승리감에 도취해 각자의 집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집 부엌에선 평소와는 전혀 다른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늘 멀건 시래기 냄새만 나던 솥에서 코끝을 찌르는 진하고 고소한 고기 향이 집안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도랑 물빼기 작전으로 얻어낸 그 귀한 대물 미꾸라지들이 드디어 가마솥 안에서 걸쭉한 진국으로 변신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물을 한 솥 붓는 대신 이번엔 귀한 된장을 듬뿍 풀고 배추 우거지와 시래기를 아낌없이 넣으셨습니다. 솥뚜껑을 열 때마다 쏟아져 나오는 뽀얀 김 속에는 잘게 갈린 미꾸라지의 은밀한 살점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습니다. 오늘 국물은 진짜다. 자, 식기 전에 어서들 들어라. 어머니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우리 식구들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갈 크게 떠 입에 넣자 걸쭉하고 뜨끈한 국물이 혀끝을 묵직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산초 가루의 알싸한 향이 코를 찌르고 푹 삶아진 시래기 사이사이에 씹히는 고소한 미꾸라지 살은 씹을 것도 없이 목구멍을 타고 부드럽게 넘어갔습니다. 야, 진짜 고기 맛이 나네. 국물이 입에 쩍쩍 붙는다. 평소 이건 맹물이다라며 투덜대던 아버지도 오늘만큼은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이마를 훔치며 뚝배기에 코를 박고 연신 커어하는 감탄사만 내뱉으셨죠. 입안 가득 퍼지는 그 흙내나는 생명력과 진한 풍미는 동식의 철망을 이겨내고 쟁취한 우리들만의 완벽한 승리의 맛이었습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 없이 경쟁하듯 숟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양은 냄비 바닥을 긁는 쇳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땀과 국물 범벅이 된 채 배를 두드리는 순간만큼은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집 마당 너머로 흐르던 어둠조차 그 걸쭉한 추어탕 냄새처럼 포근하고 든든했습니다. 국물 한 숟갈 속에 나는 그렇게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튿날부터 도랑은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물을 한 번 뺐던 도랑은 생태계가 완전히 망가진 듯 며칠이 지나도 고기가 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동식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게으른 놈아! 도랑의 고기가 천지인데 빈손으로 오다니 내 놈이 드디어 정신이 나갔구나. 영천 어른의 노호는 담장을 넘어 동네 어귀까지 사납게 터져나왔습니다. 매운탕 없이는 밥술을 들지 않던 영천 어른에게 동식의 빈소쿠리는 태만과 반항의 상징이었습니다. 노인의 지팡이가 마루를 쾅쾅 울릴 때마다 동식의 어깨는 힘없이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동식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낮에 아이들이 도랑을 맞고 물을 퍼내며 얼마나 신나게 소리를 질렀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그 은빛 전리품들을 원했는지 말입니다. 그가 아이들이 물을 다 빼서 고기가 씨가 말랐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했어도 영천 어른의 불호령은 당장 우리 집 대문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만드기 아재의 매질보다 더 무서운 어른들의 불호령이 아이들의 꿈같은 저녁 식사를 망쳐놓았겠지요. 동식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노인의 모진 말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그는 씨가 마른 도랑바닥을 허망하게 긁고 또 긁으며 아이들이 남긴 흙탕물 속에 자신의 억울함을 묻어버렸습니다. 뙤약볕 아래 땀을 흘리며 빈 소쿠리를 씻어내던 그의 마른 뒷모습은 마치 동생들의 잘못을 대신 짊어진 큰형의 그것처럼 처연하고도 단단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가 배를 두드리며 웃고 있을 때 동식은 어두운 문간방에 앉아
영천 어른의 서글픈 한숨 소리를 안주 삼아 찬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뒤로 며칠 동안 그토록 원했던 진한 추어탕을 먹었지만 누구 하나 맛있다는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가마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를수록 텅 빈 도랑에서 허리를 굽히고 있던 동식의 마른 뒷모습이 자꾸만 탕 위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동식의 결심은 아마 그때 굳어졌을 것입니다. 이 좁은 도랑은 더 이상 자기가 머물 곳이 아님을, 그리고 자신이 지켜주려 했던 아이들에게조차 자신은 그저 사라져야 할 방해꾼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는 뼈저리게 깨달은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갑작스레 쏟아지는 소나기를 피하려 커다란 바위 밑으로 몸을 숨겼던 나는 그곳에서 뜻밖의 인물을 마주했습니다. 바로 동식이 형이었습니다. 그는 그물을 무심하게 내려놓고 바위 위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늘 무표정한 얼굴로 물속의 생명체들을 매섭게 노려보던 사냥꾼의 눈빛은 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습니다. 어린 내 눈에 비친 형의 옆얼굴은 생각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습니다. 뿜어내는 담배 연기가 거친 빗줄기에 섞여 흩어질 때마다 형의 한숨도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도랑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형의 시선은 도랑 너머, 구름이 걸린 산등성이 너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며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형은 이 좁은 물길에 갇힌 미꾸라지가 아니라 더 넓은 강으로, 더 깊은 바다로 나가고 싶어 안달이 난 물고기 같다는 것을요. 굽은 등 뒤로 짊어진 머슴의 삶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그 연기 속에 묻어나는 고독이 내 어린 가슴에도 서늘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마을 어귀 신장로에서 동식이 형을 다시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늘 지고 다니던 지게도 지독했던 철망 그물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의 어깨에는 때 묻은 보따리 하나가 달랑 들려 있었습니다. 동식이 형, 고기 잡으러 안 가요? 내 물음에 그는 가던 길을 멈추고 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매일같이 물고기를 뺏으며 우리를 밀쳐내던 그 무뚝뚝한 입가에 처음으로 아주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너네 다 가져라. 나 도시 간다. 가서 진짜 돈 벌 거야.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형은 미련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아스팔트도 깔리지 않은 흙길을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늘 보아오던 구부정한 머슴의 어깨가 아니었습니다. 묘하게 꼿꼿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좁은 도랑을 벗어나 제 길을 찾아 떠나는 이의 뒷모습은 그토록 당당한 것이었을까요? 형이 사라진 먼 길 위로 뿌연 먼지가 일어났고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형이 남긴 자유라는 전리품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동식이 형이 사라지자 도랑은 다시 아이들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신이 났죠. 이제 영천 어른의 상에만 오르던 그 통통한 미꾸라지들은 우리 집 가마솥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거지보다 미꾸라지가 더 많은 진짜 추어탕. 국물은 걸쭉했고 맛은 더없이 진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물고기를 찾아 동네 밖으로 원정을 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도랑은 동네 사람들의 거대한 냉장고이자 든든한 창고가 되어 주었습니다. 어른들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추어탕을 한술 뜨며 동식의 무책임함을 비웃었습니다. 도시로 가봤자 고생만 할 거다라며 혀를 차기도 했죠. 하지만 나는 그 진한 국물을 마실 때마다 빗속에서 담배를 피우며 산등성이 너머를 보던 동식이 형의 옆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국물의 진한 맛이 어쩌면 형이 포기한 삶의 무게는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동식이 형이 떠나고 며칠 뒤였습니다.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에서 영천 어른이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평소 호통이나 치던 노인의 손에는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과 사탕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이, 거기 용팔이. 니들 요즘 도랑에서 고기 많이 잡는다며. 노인은 어색한 웃음을 지어 보이며 제안을 건넸습니다. 동식이가 잡아오던 그 통통한 미꾸라지를 매일 한 사발씩만 잡아오면 장날 눈깔 사탕을 사고도 남을 푼돈을 주겠다는 것이었죠. 동식을 닥달하며 미꾸라지를 취하던 노인이 이제는 아이들의 동심을 헐값에 사려 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우리 먹을 것도 모자라요. 그리고 동식 이 형처럼 그렇게 싹쓸이하는 건 이제 안 하기로 했거든요. 대장 용파리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그 푼돈보다 동식의 철망 소쿠리가 사라진 도랑에서 우리 방식대로 느릿하게 물고기를 쫓는 자유가 훨씬 달콤했습니다. 영천 어른은 애가 탔던지 돈 액수를 조금 더 올려 불렀지만 아이들은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잡은 고기는 어머니의 손에서 진한 국물이 되어 온 가족의 허기를 채워주었습니다. 그것은 영천 어른이 주는 동전 몇 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풍요였습니다. 이놈들이 배가 불렀구만. 하기 싫으면 관둬. 노인은 결국 씩씩거리며 지팡이를 짚고 돌아섰습니다. 우리는 노인이 사라진 신장로를 향해 장난스럽게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제 도랑에는 동식의 지독한 철망 소쿠리도 영천 어른의 탐욕스러운 주문도 없었습니다. 그저 해질녘이면 은빛 물결을 일으키며 튀어오르는 물고기들과 그들을 쫓으며 자지러지게 웃는 우리들의 서툰 손짓만 남았을 뿐입니다. 그 여름, 도랑은 그렇게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서 가장 깊고도 진한 맛으로 남았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는 이제 번듯한 양복을 입고 서울의 유명하다는 추어탕 노포에 앉아 있습니다. 한 그릇에 10,000원이 훌쩍 넘는 그 탕에는 미꾸라지가 아낌없이 갈려 들어가 있습니다. 산초 가루를 치고 들깨를 듬뿍 넣어도 왠지 모르게 입안은 늘 허전하기만 합니다. 그 시절 동식이형을 원망하며 먹었던 그 묽은 시래기국 맛이 아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형이 떠나고 나서야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그 미안함 때문일까요? 가게를 나오니 마침 서울 하늘에 비가 내립니다. 나는 문득 빗줄기를 뚫고 뚜벅뚜벅 걸어가던 동식이형의 보따리를 떠올립니다. 그는 지금쯤 어느 넓은 바다에 닿았을까요? 혹은 도시의 빌딩 숲이라는 더 깊은 도랑에서 여전히 누군가의 밥줄을 위해 고단한 그물질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동식이 형, 잘 지내고 있소? 나지막이 내뱉은 혼잣말은 차가운 빗소리에 이내 묻혀버립니다. 나는 비를 피해 옷깃을 바짝 세우며 이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고향의 그 작은 도랑을 그리워해 봅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은빛 물결이 출렁이고 소년들의 자지러지는 웃음소리가 비에 젖은 흙내음처럼 배어있을 것만 같습니다. 오늘 저녁엔 고향 흙내음이 나는 뜨끈한 추어탕 한 그릇 어떠신지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고향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